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볼까 했는데 제가 하나를 양보하면 상대도 하나를 양보해주는 게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고 애시당초 가족의 연을 맺었던 제 자신을 탓하는 게 맞을지도요.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해 왔는데 당시엔 제 마음은 온통 수능에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고백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한편으론 좀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결국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젊은 애들이니까 한참 타오를 때니까라며 몇 년이나 가겠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은 군대에 가야 했고 전 유학을 계획 중이었으니 저 스스로도 길어야 3, 4년이나 사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렇게 자그만치 10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일도 많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주변 사람들도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줄곧 아버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는 조건으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했었지만 아버님이 남주기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 그렇다며 하루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다가 또 다른 하루는 윽박지르기도 하셨다가 한마디로 싫다는 남편을 어거지로 끌고 가셨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사업에 남편이 같이 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이 잘 안 풀린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급기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시작한 무렵에는 폐업 이야기가 오갈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회사에서 나와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까지 포기해버리면 아버님이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부모님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겠냐 하셨습니다. 헤어지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말이죠.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게 친정부모님은 사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셨고 이 세상에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저를 더 생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제가 남편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서운하게 느껴져서는 어찌나 친정부모님이 매정하고 독하게만 보이던지요. 뿐만 아니라 목이라도 났던 건지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남편 곁에서 힘이 돼줘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단식투쟁까지 시작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1억 8천 주고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혼수는 전부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나마 이것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식은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셨으니 시댁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네요. 다만 친정부모님은 축의금은 저희 살림살이 사는데 보태라고 주셨고 시댁에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이마저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망해하는 남편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 앞에서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타박하실 정도로 못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저와 같을 순 없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시작은 제가 첫째를 낳으면서였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건강한 아이만 나와줬으면 했죠.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분홍색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아이 성별에 대해 언지를 해주셨고 저는 이 소식을 친정과 시댁 양가 모두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반응이 정말 판이하게 달랐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귀엽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시댁에서는 그래도 첫째는 아들이 나오는 게 좋다면서 저더러 노력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기 성별이 언제부터 엄마가 노력하면 달라지는 거였나 싶은 게. 그리고 역시나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20시간의 난상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어차피 힘줘서 낳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그랬냐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저희 딸아이를 향해서는 요만한 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시질 않나. 솔직히 막말로 못 배우신 분들이 그러셨으면 오히려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들 눈을 피해서 노골적으로 손녀는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손자를 찾아대시니 환장할 노릇이대요. 그래서 저도 나중엔 너무 짜증이 나서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낳아드리면 3억 달라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네 자식 네가 낳는데 우리가 왜 돈을 주냐며 그건 또 아주 질색을 하시대요. 그러다 작년에 정말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 더는 아이 계획이 없다 생각하고 수술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째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서로가 너무 안일했던 탓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얼결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운다던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리니 아니나 다를까 친정에서는 제 몸이 상할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첫째 때도 워낙 고생 끝에 출산을 했었고 그때 이미 친정 부모님은 이러다 딸을 잃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정어머니는 아닌 게 아니라 저더러 둘째를 꼭 낳아야겠냐는 말씀도 하셨네요. 당신은 손주도 좋지만 당신 배 아파 낳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 성격인지 아니면 모성애란 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순간도 뱃속에 아이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반면에 시댁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쩌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잊지 않으셨지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저더러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등 항상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등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주 깝깝한 소리만 골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올해 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때와는 달리 시댁에서 정말 시쳇말로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은 없겠다면서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기껏 덧붙이시기를 아마 첫째 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딸을 낳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 보라고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라나요? 솔직히 듣는 내내 짜증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네네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3억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버님과 남편이 하던 사업은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해냈었어요. 비록 코로나 때 다시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잘 풀려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3억을 턱하고 내주실 만큼 상황이 좋아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네요. 그런데 이후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3억을 현찰로 주긴 좀 그렇다 하시더니
그러면 그렇지.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 그게 시가로 7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는 어느덧 값이 올라 4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당신한테 4억을 주고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면 3억이 남으니까 3억을 저한테 주시는 거라면서.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어쨌든 친정부모님은 1억 8천만 내주셨었지만 시부모님은 3억을 해주시는 거니 그나마 해준다는 빌라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하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냥 그 돈은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크게 마음 써주시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거절하느냐고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공동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자기랑 저랑 세월이 얼만데 그까진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앉은 자리에서 3억을 그냥 날릴 셈이냐 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아버님은 7억이라지만 집이라는 게 원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다고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줘야 돈인 거고. 그리고 7억도 뭐 누가 정말 7억을 줘야 주는 거지. 반면에 아파트는 그래도 빌라보단 거래도 투명하고 시세 파악하기도 유리했으니 아무튼 여러모로 따져봐도 제가 굳이 제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들여가면서까지 시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게 빌라를 저희에게 파셔도 어디 가서 저희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디 가서든 말 나오면 7억짜리 집을 저희에게 줬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냥 더는 설명할 이유도 없다 싶어 안 받을 거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이라고 해야 하나 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어르고 달래도 보고 저한테 속상하다며 짜증도 내고 사실 사업이 안 될 때는 아버님이 남편 월급을 몇 번이나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구경도 못한 채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잘 견뎌냈습니다. 저희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시는 것도 또 언제 손자를 안겨줄 거냐는 구박 섞인 불평도 가까스로 잘 참아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3억을 빌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3억을 가지고 사람 기분을 있는 대로 잡쳐놓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낳는 아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겨우 낳은 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로 저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겠다 하시는데 저더러 그 와중에도 욕심을 내냐면서 그렇게 욕심이 사나우면 애들이 뭘 보고 크겠냐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이성을 놓칠 뻔했어요. 그간 내가 한이 불덥고 잔 남자가 이딴 사고방식이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 첫째를 실패작처럼 표현하는 게 혐오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처음 이런 남자를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대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혹은 시부모님과 저는 말 그대로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이가 없었을 테죠. 시부모님은 돈 준다 하고 며느리는 싫다고 하니 오죽하면 제가 자꾸 아버님 빌라가 7억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그걸 팔아서 3억을 저를 주시면 깔끔하지 않냐 소리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빌라는 기다리면 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많다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던데 정말이지 제가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시부모님 편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마치 애를 둘씩이나 낳은 제가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겠냐고 생각이라도 했던 건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이혼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마음먹으니 참으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허무했나 싶을 만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대요. 재산이나 마나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주신 아파트라 그건 뭐 남편이랑 나눌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이혼의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아무리 남편 쪽에서 고집을 피운들 아이들 둘 다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좀 뭐랄까 앞불싸 싶으셨던 모양인데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든다고 문 열어주나요? 요새 그러면 벌금이에요. 이혼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친정부모님이 전보다 자주 왕래를 하며 아이들을 챙겨주신다는 거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시댁으로 아예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주 저 보란듯이 아버님 사업을 자기가 세계 1등으로 만들 거라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길래 꼭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저한테는 좋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애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빠가 망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나은 거니까요.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빠 없이 애들을 자라게 하기 싫다며 바보같이 참고 사는 여자들이 있던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누가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사소한 한두 개의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돈 계산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내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던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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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얼마 전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솔직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간 살아온 날도 돌아볼 겸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남편하고 헤어지기 전까진 같이 식당을 했지만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원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남편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가까워졌네요.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부딪히다 보니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고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어차피 결혼할 거면 뭐하러 시간 끄냐 하셔서 서두른 감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참으로 미안하다 하세요. 생각해보면 여자 나이 31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당신들이 설레발을 쳐서는 제가 이렇게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정말 요만큼의 원망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걸요. 어쨌든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니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천 해주셨고 친정에서는 1억 좀 넘게 해주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냐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빨리 결혼하라며 서둘렀던 시부모님은 처음에만 하더라도 집을 해주니 뭐를 해주니 하시며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고 나오니 저희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서 보내야겠다 생각하셨고 그래서 1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셨던 거죠.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막상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머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사주겠다고 하셨다가 급하게 구할 필요가 있냐 하시면서 일단은 전세로 살면서 좋은 매물이 있는지 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전세보단 속편하게 월세가 낫겠다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3천만 원을 해줄 테니 이걸로 일단 월세 보증금을 하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현금화할 형편이 안 된다 어쩐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시부모님 재산인 만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니 나중엔 그냥 시부모님 입에서 집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친정부모님께 상황을 알려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파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아주 맹세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자기 부모님이 이런 분들인지 처음 알았다 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자기를 믿고 저를 보내달라.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희 남편 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진심 그런 걸 보셨답니다. 물론 지금은 당신이 뭐에 홀렸던 것 같다 하시지만요. 그래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에서는 삼천 친정에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 어찌나 의기양양하시던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기대할 게 아예 없었기에 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남들 하는 만큼 며느리돌이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머님한테 아주 질려버리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출산 선물로 차를 사주셨을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애가 태어나면 어쨌든 집에 큰 차 한 대는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차를 한 대 사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정말 극구사양했습니다. 이미 저나 남편이나 각자 끌고 다니던 차가 있기도 했고, 차를 사더라도 저희 능력으로 사야지 친정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선 마침 가게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시며 거절하지 말라셨습니다. 이런 것도 능력될 때 해주는 거지 나중엔 저희가 사달라고 해도 못 사줄지 모른다 하시면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못 이긴 척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실 운전할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 자기가 종종 끌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 차는 어쩌고 했더니 내 차는 처제주면 되잖아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새 차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어머님께선 남편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어떻게 당신과 상의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 차를 사던 당시 어머님이 현찰 600만 원을 보태주셨었다면서 그러니 그 차의 소유권이 어머님한테도 있는 거라며 제 여동생을 줄 거면 그 6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은 그냥 계속해서 당신 차 끌고 다니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주시는 새 차는 그냥 내가 끌고 내가 타던 차를 여동생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어머님한테 600만 원 드리고 원래 하기로 한 대로 하면 안 되냐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싫다 했습니다. 당신 총각 때 보태주신 돈을 그것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못 드리고 드리기 싫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겠냐는데 거기서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비교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남들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용돈 주고 애 낳을 때 되면 산후조리 비용도 대주고 그런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거 제 앞에서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그러려니 했지 서운한 기색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런 뻔뻔한 소리는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신 내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막판에 어머님이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조심 좀 하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머님 심보가 어찌나 얄밉고 괘씸하던지 정말 그나마 그래도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 잘해드려야지 했던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한편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친정 부모님의 가게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인력 감축이다 뭐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랑 남편은 사내부부다 보니 이래저래 불안한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참고로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조금씩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위 흐름을 타는 게 느껴졌달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턴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프랜차이즈로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는 연락까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게 상황이 이렇자 하루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저희 가게 일을 도우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의 그런 제안이 탐탁치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가게가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저는 남편이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 자기 기분을 알 거 아니냐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만 해야 하냐고 자기도 뭐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식당 일에 합류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다. 회사나 별반 다르게 없을 거다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무슨 소린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회사 상사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냐 그러는데 솔직히 어쨌든 돈 벌러 왔을 땐 같다면 같은 거지 또 다를 건 뭔가 싶대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은 못했어요. 그냥 일단 알겠다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선 그렇지 않아도 가게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 아예 저를 믿고 맡겨보려 하셨다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하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에 합류하는 데 있어 동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가게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쉬엄쉬엄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며 가게에 나와 계시는 일수를 줄이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울 것도 서운할 것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잘 됐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거셨는데 가게 메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장, 저희는 비법 소스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절대로 못 알려주신다고 그러니 필요하면 저희더러 사다 쓰라고 하셨죠. 남편이 합류하고 3달쯤 흘렀을 때부터는 친정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게에 얼굴을 비추셨고 비법 소스를 만들어주시는 대신 달에 15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재료비에 친정 부모님의 수고가 들어가 있었으니 저는 결코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소스 덕분에 버는 수입은 저희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을 땐 2배 가까이 되었으니 시쳇말로 남는 장사면 남는 장사였지 결코 손해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돈을 받아가냐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마치 치사하고 쪼잔하신 분들로 몰아가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때문에 졸지에 당신 아들이 부엌대기가 되었다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저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시는 건 또 어찌나 많으셨는지.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비법 소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건 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나둘 하소연을 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긴 한데 따지면 따질수록 저희 어머님은 정말이지 당신 입장밖에 모르시는 그 와중에 주제 파악은 안 되시는 분이셨네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 남편에게 수익 구조를 다시 정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월급제로,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비법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 외에 제가 그 비법 소스에 대한 사용료를 드리겠다 했죠. 간단하게 용돈을 더 드리겠다 하지 않았던 건 그런 보나마나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월급제냐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당신이 나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주방에서 일을 하기라냐, 그렇다고 요리를 할 줄 아냐, 와서 내내 카운터만 지키고 있고 어쩌다 손님 테이블 치우는 거 거드는 정도만 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하고 나하고 수익을 반반 나눠야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거 가지고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 무척 거북하고 짜증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당신이 당신 월급에서 알아서 챙겨드리라고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자기한테 장부를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는 것도 섭섭했고, 자기가 봤을 땐 그 비법 소스인지 뭔지 원가는 5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제 성격에 그런 거는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장인 장모님이 150달러니까 그만큼 주는 거 보고 솔직히 자기가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대요. 반대로 그게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대충 넘어갔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가게를 받을 때 권리금도 한 푼 안 드렸어요. 제가 드린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딸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뭐 하냐며 용돈이나 잘 줘라 하셨기에 조금 넉넉히 챙겨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남편도 뻔히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누가 어머님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싹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진짜 당신같이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다 내력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가게 팔아서 반을 위자료로 달래요. 자기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는 못 살겠다나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더 웃긴 건 자기도 어디 가서 뭘 좀 알아보고 왔는지 그렇게 대판 싸우고 며칠 뒤 그냥 협의 이혼하자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양육비는 안 받는 대신 남편이 못 만나가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남편이 아주 깜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에 식당을 차렸거든요. 메뉴도 거의 똑같게 해서 말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 찾아가니 남편하고 어머님 둘이서 장사하고 있던데 손님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게 보기 딱해서 하마터면 제가 한 그릇 팔아줄 뻔했네요.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그 이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더니 남편이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비법 소스 좀 자기한테 팔아달랍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겠다며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팔아달래요. 듣는데 미쳤나 싶었죠. 옛날 정은 무슨. 너도 니네 엄마랑 머리 맞대고 죽기 살기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망하든 말든 나는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앓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듣고 나면 힘 빠지고 괜히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지독한 여편내라길래 칭찬 고맙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한심할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